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소위 데스크로스라는 기술적 하락 신호를 만들었고 이걸로 벌써 3주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시장 전체가 뭐랄까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투자 심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같은 분석가들은 아니다. 2025년 말이 되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눈앞에는 단기적인 고통과 공포만 가득해 보이는데 정말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말처럼 세대적 기회라는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이 과연 공포의 시간일지 아니면 기회의 시간일지.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과연 도망쳐야 할 시간일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일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이 복합적인 압박의 정체를 진단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두 거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 원인부터 한번 따져보죠.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걸 단순히 하나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네, 절대 단일 요인이 아니죠.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터진 문자가 동시에 덮친 아주 복합적인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던데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시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역풍부터 살펴보면요. 네, 외부 요인부터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 전반은 짓누르고 있고요. 그 셧다운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군요.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정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기술주 시장 분위기도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AI 밸류에이션 논란이 터졌죠. AI? 네, 그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 기술주들이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암호화폐 같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로 곧장 이어졌죠. 그렇죠. 기술주랑 암호화폐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공포는 역시 미 연준, 페드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결국은 또 페드군요. 네,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과 투자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인 거죠. 정리해보면 정치 불안, 기술주 거품 논란, 그리고 금리 공포. 이 세 가지 외부 폭풍이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최악의 조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보다 오히려 내부에서 입은 상처가 더 뼈아팠다고 지적하더군요. 크립토 큐티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게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에 비유할 정도의 충격이었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크립토 큐티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이벤트가 결정타였어요. 10월 10일이요? 네, 높은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수많은 포지션들이 가격이 급락하면서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있었나요? 일부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까지 유동성 공급 능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그냥 가격이 빠진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시장의 혈관이 막혔다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의 혈액 역할을 하는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한번 충격을 받아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 그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이었죠. 와,
그래서 외부에서는 연준이 긴축할까봐 벌벌 떠는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은 내부적으로 이미 그에 버금가는 충격을 자체적으로 겪어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크립토 큐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이 오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 자체 긴축이 일어나 버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족쇄가 채워졌죠. 바로 4년 주기론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아, 그 유명한 4년 주기론이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주기로 거대한 상승장이 온다는. 네. 그런데 이제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작년에 이미 다 나왔다.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버렸어요. 심리적인 문제네요, 이건. 네. 이게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두들겨 맞고 내부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어서 회복할 힘도 기대감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군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석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크립토 시장이라는 뭉뚱그린 시각에서 벗어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단기적인 절망과 장기적인 기회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아, 분기점이요? 네. 두 자산의 본질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먼저 비트코인을 보죠.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핵심 정체성은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불변성이에요. 뭔가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변하지 않음으로써 금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저장하는 데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역할은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금고 같은 거군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고요? 네, 시장의 벨웨더 역할을 하는 거죠. 벨웨더. 네, 앞서 말한 4년 주기론에 대한 회의론 같은 시장의 깊은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바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느냐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비트코인이라는 대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시장 전체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찻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 이 비유가 아주 와닿더라고요. 그 레일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괴를 보관하는 금고라면 이더리움은 그 위로 온갖 종류의 기차들이 달릴 수 있는 거대한 철도망인 셈이죠. 철도망. 여기서 기차는 바로 D앱, 즉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핵심 성장 동력, 이디오싱크래식 드라이버즈가 등장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거시경제랑 상관없이 혼자 성장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외부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더리움이라는 철도망 자체가 가진 힘으로 성장하는 고유한 동력들을 말합니다. 와,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이미 그 힘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죠. 아,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화폐 시장은 사실상 이더리움이라는 철도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측 시장이나 탈중앙화 신원 증명 같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새로운 기차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 성장 동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분석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건 자산 토큰화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파급력이 큰 건가요? 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달러 같은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수준이었다면 토큰화는 우리가 아는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같은 것들을 전부 디지털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이더리움이라는 철도막 위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흐름이죠. 잠시만요. 그게 현실이 된다면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100만 개로 쪼개서 마치 주식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단돈 1,000원으로도 우리 집 창문 밖 한강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바로 그런 세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산의 유동성과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이죠. 와,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적 레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를 볼 때는 코인 가격만 봐서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철도망의 가치는 기차표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차가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지로 평가해야 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를 다른 지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트랜잭션 경유, 또 얼마나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는지 나타내는 TPS,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금융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TBL 같은 것들이죠. 아, 그 TBL.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시장 가격은 폭락하는데도 이런 생태계의 실제 활동성 지표들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진짜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사용량은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적 성장 트렌드라는 거군요. 세속적 성장 트렌드?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성장은 거시 경제의 단기적인 경기 순환과 상관없이 기술 자체의 발전과 채택이라는 더 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와 내부 충격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위에서 조용한 기술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분석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시간적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이 10월의 대규모 청산 사태 후유증을 극복하고 마비됐던 유동성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주 정도? 네, 이 기간 동안은 연준의 정책 방향 같은 거시 변수가 모든 걸 지배하면서 변동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죠. 흥미롭게도 톰 디마크 같은 기술적 분석가는 바로 이번 주 중에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 이번 주에요? 네,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고 불안감이 큰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군요. 저는 분석 자료에 이 표현이 정말 대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을 투자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심지어 세대적 기회, 제너레이셔널 오퍼추니티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게 선물이라니.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세속적 트렌드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그 분리되는 흐름. 네. 자산 토큰화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같은 거대한 흐름은 단기적인 경기 순환이나 금리 정책과 분리, 디커플되어 독자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술은 결국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내다보는 투자자에게는 지금처럼 공포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시점이 오히려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최고의 진입 기회라는 논리입니다. 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라는 소음, 노이즈의 귀를 막고 기술의 근본적인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신호, 시그널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스크로스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시작은 그랬죠. 그리고 그 공포에는 외부의 거시경제 폭풍과 내부의 유동성 위축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진단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치 저장고인 비트코인과 디지털 경제 철도망인 이더리움을 분리해서 보자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관점을 바꾼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단기적 공포는 진짜지만 그 공포가 오히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훨씬 더 거대한 장기적 기회를 가리고 있다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에 비유합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 과거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시장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아, 먼저 위험 신호를 보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곧 바닥을 다지고 가장 먼저 회복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 또한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분석이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교하고 명확합니다. 현재의 단기 조정을 두려워하며 외면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술 혁신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대적인 부를 쌓을 수 있는 진입점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특히 자산 토큰화를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은데요. 만약 이 분석이 예측처럼 우리가 사는 집이나 아파트,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같은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이 정말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된다면 소유와 투자의 본질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또 어떤 새로운 시장과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